안녕하세요. 안유아 경제투자론 유튜브 회원 여러분. 오늘은 제가 중국에서 현재 열리는 양회에 대해서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4일부터, 즉 제가 지금 촬영한 이 시점부터 중국에서는 양회가 열려요. 양회라는 거는 매년 개최되고요. 3월 달에 개최됩니다. 3월 첫째 주에 개최되고요. 근데 이제 양회라는 거는 두 개 회의를 말해요. 그래서 양이라는 건 중국어고요. 두 개를 가리킵니다. 두 개 회의다. 하나는 중국 정치협상회의래요. 하나는 전국인민대표대회 회의입니다. 그래서 중국 정치협상회의는 중국 공산당 말고도 다른 당이 있어요. 참정권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49년에 중국인민공화국이 공산당 집권에서 만들어지기 이전에 45년에 일본이 전쟁에서 패하면서 물러갔잖아요. 그럼 45년부터 49년 사이에 중국도 많은 당이 생겼어요. 그래서 중국이라는 나라를 어떻게 이끌어갈까. 그럴 때 정치협상회의가 만들어졌어요. 각 이익을 대표하는 이 정당들이 만나서 중국이라는 나라를 앞으로 어떻게 끌고 갈까라는 차원에서 만들어진 건데 49년에 국내 전쟁에서 장개석은 패하면서 대만으로 갔고 그리고 공산당은 본토에서 중화민공화국, 사회주의공화국을 만들었죠. 그래서 다른 당은 그 이후부터 중국 정치에 대한 참정권이 있어요. 어떤 한국 말하면 국회의원들처럼 법안 발의권도 있고요. 어떤 의견을 제시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매년 3월 초에 전국인민대표대회와 같이 열립니다. 전국인민대표대회는 쉽게 말하면 한국말 하면 국회에서 회의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전국에서 인민 대표들이 올라와서 어, 자기 지방에서 그 올해 어떤 경제를 해야 되는 그 과제를 갖고 북경에서 다 같이 만납니다. 그래서 각 성별로 다 올라오거든요. 그러면 북경에서 모여서 토론하고 결국 올해는 이걸로 하자 이렇게 정해지는 회의가 양회입니다. 그래서 매년 그 해에 중국 공산당 정부가 어떻게 경제를 끌어가냐는 양회에서 나오는 시그널들을 봐야 돼요.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중국은 지금 경제가 굉장히 큰 도전에 맞닥뜨렸죠. 근데 중국 경제가 힘들면 주변 국가도 힘들어요. 특히 한국처럼 수출 주도형 국가, 특히 중국의 의존성이 굉장히 강하죠. 지금 홍콩까지 하면은 거의 한국과 무역 비중이 지금 한 26% 지금 넘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중국 경제에 어떻게 가냐는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을 포함해서 전 세계 경제에 굉장히 큰 이슈인데요. 최근에 디플레이션이 지금 발생이 되면서 중국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경제 그리고 지방정부 부채 위기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지금 문제가 터지면서 전 세계가 올해 열리는 중국 양회에 지금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전 세계에서는 이번 양회에서 중국 정부가 좀 효과적인 정책을 펼쳤으면 좋겠다. 그래서 중국 경제가 좀 좋게 가야 전 세계 경제에도 긍정적인 시그널을 주기 때문에 지금 올해 어떤 정책이 나올까 굉장히 주목하고 있고요. 또 투자자 측면에서도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2018년 같은 경우에는 이번 2018년 양회에서는 중국 제조 2025라는 단어가 발표가 됐어요. 중국 제조 2025는 중국 정부가 고부가가치 첨단 제조업을 발전시키겠다는 건데요. 당시에 반도체 설비, 공업 인터넷, AI 같은 이런 미래 첨단 산업을 발전시키는 전략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런 관련 산업 주식들이 엄청 상승을 했죠. 거의 뭐 10%, 15%, 많게는 30%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가 터졌죠. 그래서 중국 정부에서 공공위생체계 관리 강화, 백신 개발, 그리고 의료기기 첨단화 등에 관한 정책을 하면서 또 관련 주가가 굉장히 잘 갔고요. 2021년에는 중국 시진핑 지도부가 가장 세게 했던 게 친환경입니다. 그래서 2060년까지 중국 정부는 탄소 중립을 하겠다 이러면서 중국에서는 석탄이나 이런 것들이 사용이 불가할 정도로 신에너지 쪽으로 엄청난 투자와 실제 여러 가지 그 이슈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당시에 신에너지 관련, 친환경 관련 주식이 고공행진을 펼쳤고요. 그리고 2020년에는 전반적으로 그 중국의 에너지 전환에 점차적으로 스무스하게 가자. 그러니까 2021년에 너무 강하게 정책을 밀어붙여서 오히려 전통 산업이 너무 큰 타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양회에서 이런 새로운 신재생 에너지와 전통 에너지를 너무 급격하게 체인지하지 말고 적절한 조절로 가야 된다 하면서 다시 전통 에너지 또 관련 주식이 좋은 성과를 보였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게 부동산 경착륙 우려가 굉장히 커지면서 특히 홍다와 같은 그리고 삐고이웨 같은 중국이 내놓으라는 대기업들이 휘청거리면서 사실은 중국 경제 영착륙의 가장 큰 이슈였어요. 그래서 경기 안정 정책이 양회에서 가장 큰 주제였고요. 그래서 앞으로 인프라 투자를 강화하겠다. 그런 건축 투자, 부동산 투자, 인프라 투자 이런 투자를 강화하겠다면서 관련 인프라 주식이 많이 성과가 상대적으로 좋았던 이런 현상이 있었죠. 근데 올해는 뭐냐? 그래서 우리가 그 단기적으로는 주식시장도 그렇고 부동산 시장도 그렇고요. 이런 자산 투자에서 단기에는 유동성입니다. 단기에는 유동성이에요. 그리고 그 부동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중장기라고 하잖아요. 중기에는 토지 공급 문제입니다. 부동산 가격을 결정하는 거는 단기에는 유동성, 그러니까 정부에서 돈을 푸냐, 정부에서 부동산 관련 기업들을, 건설기업 이런 기업들을 정부에서 지원하냐, 이런 유동성 문제고요. 아니면 금리를 올리냐 내리냐 이런 거에 따라서 부동산 자산 시장이 움직이고요. 중기에는 토지 공급이 충분하냐, 충분하면 가격이 오르지 않고 부족하면 가격이 오를 거고요. 근데 부동산 또 자산 시장은 장기에는 인구 문제입니다. 일본처럼 고령화가 되면 부동산 시장이 엄청 타격을 받아요. 그래서 부동산 시장이 1차 분양 시장 중심이 아니라 부동산 시장이 임대관리 시장으로 바뀝니다. 고령화가 진행이 되면. 왜냐면 애기들 안 낳고 이러면 결혼하는 사람도 줄어들 거고, 애기도 안 낳을 거고 이러면서 그 전반적으로 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새로운 분양 아파트는 사실 힘들어져요. 대신에 업그레이드 수요. 그렇죠. 그래서 인테리어라든가 혹은 뭐 여행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임대 수요라든가 부동산 임대 수요, 관리 수요 이런 것들이 또 잘 가거든요. 그래서 장기에는 인구 구조 문제입니다. 부동산은. 그래서 중국은 지금 이런 문제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올해 양회라는 건 1년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올해는 어떻게 할까? 근데 여기에 시진핑 주석이 이미 답을 내놨어요. 작년에 이미 중앙경제공장회, 12월에 중앙경제공장회의를 열었고, 이번 2월 24일, 지난 2월 24일에는 재정경제위원회를 회의를 했어요. 재정경제위원회라는 건 옛날에는 재경소서라고 해요. 그러니까 중국은 실제 경제적인 큰 흐름과 아젠다와 어떤 전략은 중국에서는 소조라는 개념이 있어요. 소조. 이게 중국의 정치국 상무위원이 7명이잖아요. 시 주석을 포함해서. 그러면 각 소조가 있어요. 그러면 이 상무위원들이 조장을 합니다. 거기 팀장. 무슨 소조, 환경 무슨 소조, 뭐 평화통일 소조, 뭐 각종 이런 소조가 있어요. 뭐 첨단기술 소조 뭐 그래서 거기 조장들이 보통 정치국 상무위원들이 담당을 하고요. 가장 중요한 예를 들면 인터넷 안전, 인터넷 관련 이쪽 소조에는 시진핑이 직접 조장을 하고요. 또 옛날에는 이게 재경소조라고 해서 경제 문제를 주로 다루는데 여기 과거에 같은 경우는 관습으로 조장이 총리였어요. 총리. 근데 시진핑 정부 때부터는 시진핑 주석이 직접 총리를 해요. 그리고 부조장이 류허, 지금 은퇴를 했죠. 그 중미 갈등 속에서 무역전쟁 할 때 중국 대표로 조장을 했던 그 사람이 류허가 그 사람이 재경 서조의 부소장, 시진핑이 조장. 근데 이 재경 서조를 시진핑이 지금 2기에 와서는 위원회로 다 개편을 했어요. 위원회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위원회로. 그래서 재경위원회로 돼 있거든요. 거기 위원장이 시진핑입니다.
부위원장이 지금 허리펑이라는 사람이에요. 허리펑은 거의 류허의 정책을 거의 이어가고 있는데요. 지금은 중국의 경제 총괄은 허리펑이라는 사람이 한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번에 사실은 정책이 나왔고요. 그런 정책들이 지금 양회에 그대로 반영이 되고 양회에서 왜냐면 각 성별로 대표들이 다 올라와서 토론하는 자리고 양회가 먼저 지방에서 먼저 열립니다. 중국의 본토에는 31개 성시가 있고요. 홍콩, 마카오가 있고 또 중국 대만 이렇게 중국은 행정 관할 구역을 나누거든요. 자, 그러면 본토의 31개 성시에서 1, 2월에 먼저 양회를 엽니다. 지방양회. 지방양회에서 정책, 지방에 맞는 정책들을 다 만들어 가지고 그걸 들고 또 중앙에 와서 다 또 내놓고 토론하고 이래. 그럼 올해 이렇게 하자. 이렇게 정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절차는 그런데 주로 이제 재경위원회에서 나온 정책들을 주로 이 양회를 통해서 각 지방정부 대표들한테 전달해서 올해는 이런 쪽으로 좀 정책을 추진해라 하는 자리라고 보면 더 정확해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양회에서 재경위원회에서 나온 그 정책들을 제가 쭉 봤어요. 시진핑 주석이 얘기한 거. 근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일단은 투자 중국 이렇잖아요. 우리가 GDP가 지금 작년에 5.2%잖아요. 5.2%. 그럼 올해가 실제 5.2% 아니에요. 근데 중국이 디플레이션이잖아요. 다시 말해서 물가가 계속 떨어지잖아요. 물가가 계속 떨어지니까 마이너스로 막 가니까 그걸 반영이 해서 플러스가 돼서 5.2%된 거거든요. 실제 경제 성장률은 5.2%가 아닙니다. 근데 물가 요소 대입을 해서 그렇다는 거고요. 그럼 올해는 양회에서 일단은 매년마다 양회에서 올해 성장률을 보통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각 지방 정부 보통 성장 이런 사람들이 전국 이미 대표로 올라옵니다. 강소성 성장, 흥룡강성 성장 이런 사람들이 인민대회 대표거든요. 그래서 이 성장들이 대표로 와서 중앙에서 이런 정책은 우리가 갖고 가서 이렇게 해야지 우리 성에서 이렇게 롤리가 가거든요. 그래서 그 양회에서 보통 지방에서 먼저 열린 양회에서 각 성별로 경제 성장률 목표를 제시를 해요. 각 지방 정부별로. 그냥 그거 들고 와요. 들고 와서 중앙에서 만나서 우리 성은 올해 이런 목표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은 이런 목표를 할 수 있습니다. 이래서 그걸 귀납해서 평균 수치를 내는 게 중앙 양회에서 제시하는 성장률이에요. 그러면 어떤 성별로 다 다르고 어떤 성별은 8%일 수도 있고 어떤 성별은 뭐 4.5%일 수도 있고 어떤 성별은 뭐 6%일 수도 있고 어떤 성별은 막 3%일 수도 있어요. 근데 보통 정치하는 사람들잖아요. 각 지방 정부별로 성장이나 공산당 선기는 다 정치인들이기 때문에 보통 평균에 맞추려고 하겠죠. 왜냐면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튀니까. 예를 들면 다 5% 한다는데 혼자 3% 한다. 이러면 어떻게 찍히겠죠. 그러니까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올해 외신 혹은 해외 싱크탱크나 또 투자자들이 주목하는 거는 올해 5%로 제시할 거냐 아니면 5% 아래냐 거기에 따라서 중국 정부가 중국 경제를 어떻게 들여다보냐 어떻게 인지하냐가 나오거든요. 자, 그럼 5% 이상으로 제시하면은 해외 투자자들이 인지하건데 중국 정부는 올해 5% 달성에 대해 자신이 있네? 자신이 있으니까 5% 제시하지 않았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회에서 나오는 성장률은 해외 투자자들한테는 어떤 시그널을 주는 거죠. 근데 만약에 중앙정부 이번 양회 끝날 무렵에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보고서에서 우리는 올해 한 4.5% 하겠다 이러면 이런 생각하는 거죠. 경제가 심각한가 보다. 그래서 올해 5%로 제시하냐 이걸 굉장히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거고요. 근데 저는 우리는 연구하는 사람들잖아요.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사실 뭘 주목하냐. 저는 경제 성장률이 5% 제시해서 5% 간다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구체적으로 재정 정책이나 통화 정책에 더 포커스를 맞춥니다. 그리고 이런 해외 싱크탱크들도 올해 이 정부가 내놓을 수 있는 카드가 뭘까? 경제를 연착륙, 중국 경제가 지금 부동산 위기 그리고 지방정 부채 위기 이렇게 쌍겹으로 지금 이어지고 또 외부 수요 미중 갈등 때문에 지금 해외 수요도 지금 수출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면서 될수록이면 대체 가능한 거는 중국 아닌 다른 지역에서 조달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수출도 지금 굉장히
과거에 비해서 많이 떨어진 상황이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올해 중국 정부가 어떤 경제 영상력 정책을 내놓냐 그걸 보고 있는데 이번에 그 재경위원회에서 나온 정책을 보니까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투자 확대입니다. 우리가 보통 GDP가 성장하려면 3대 엔진이 있다고 해요. GDP를 그러니까 1년의 부가가치를 만들어서 경제가 계속 이렇게 성장해서 전체 경제 규모도 커지고 거기서 또 국민들이 소득도 증가시키려면 사실은 최대 3대 성장 엔진이 있다고 해요. 하나는 수출은 해외 수요입니다. 그래서 국내 기업이 생산한 거 지금 해외 수요로 파는 거죠. 그러면 중국 기업들이 해외에다 팔아서 매출을 일으키고 이익을 남기고 일자리 창출도 되면서 또 일자리 창출되면 그 사람 또 소비를 하면서 경제가 성장하겠죠. 그래서 수출 확대인데요. 지금 앞에서 제가 간단히 지적한 것처럼 미국이 중국을 굉장히 견제하면서 사실 굉장히 도전에 맞닥뜨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출보다도 요즘에 여러분들 아마 그 테무, 핀두오더, 중국의 회사 핀두오더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게 뭐 회사인데 그 회사가 해외 버전을 만들었어요. 그게 전자상거래거든요. 직구 쇼핑몰이에요. 직구 쇼핑몰. 해외 버전을 만든 게 뭐냐면 지금 테무입니다. 테무를 써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지금 2022년 9월에 미국에서 처음 해외 버전을 출시하고 그 이듬해 1월에 캐나다에서 하고 그리고 또 뭐 멕시코 지금 작년 7월에는 일본, 한국 이렇게 왔거든요. 근데 알리익스프레스는 잘 알죠. 들어온 지 꽤 오래됐으니까. 그것처럼 국경 간 쇼핑몰이거든요. 전자상거래 쇼핑몰인데요. 지금 이게 사실은 지금 굉장히 해외 성장이 빨라요. 테무 같은 경우에도 지금 미국에 진출해서 얼마 안 돼서 막 1,200만 명이 가입을 했고요. 지금도 폭발 성장하고 한국도 작년 7월에 등장했는데 지금 알리익스프레스 막 따라잡을 정도로 지금 쿠팡 같은 이런 쇼핑몰을 위협할 정도. 제가 여기에 대해서 별도의 시간으로 제가 자세히 정리해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이걸 알아야 됩니다. 왜냐면 이게 한국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커요. 쿠팡이 살아남냐 못 살아남냐의 이런 중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별도의 시간으로 다룰 건데요. 오늘은 잠깐 스쳐 지나가고 일단은 이런 해외에서 급격하게 성장하는 중국 이런 전자상거래 쇼핑몰들이 있어요. 이거는 직구몰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미국 아줌마들이 중국 물건을 산다. 이러면 중국에서 생산한 걸 사기 때문에 중국의 과잉 생산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고 중국 물건들이 팔리니까 중국 기업들이 또 매출이 늘어나니까 또 설비 확대도 할 거고 사람을 구할 거고 그다음에 실업 문제도 적당히 해결될 거고 또 소비도 확대되겠죠. 그래서 이런 직구몰이 굉장히 전자상 거래 활성화 그리고 요즘에 틱톡 같은 이런 쇼츠폼 이런 SNS가 확대되면서 그에 따라 또 중국 물건 가성비가 좋은 중국 물건이 해외 수출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빼고는 수출이 지금 어, 굉장히 성장률이 굉장히 미국 경제 때문에 많이 저조가 되기 때문에 이 엔진에 대해서는 중국 정부가 크게 기대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면 중국 정부가 자의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소비와 투자입니다. 근데 소비라는 거는 중국 사람들이 돈 써줘야 되잖아요. 중국에 14억 인구가 있다고 하지만 그때 리커창 총리가 지금 돌아가셨죠. 2019년 양회에서 기자회견에서 리커창 총리가 말했던 것처럼 중국에는 월 소득이 1,000위안, 한국 돈으로 말하면 한 18만, 17만 원 돼요. 월 소득이 1,000위안도 안 되는 인구가 6억 명이라 할 정도로 중국은 저소득층이 많습니다. 빈부격차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이런 소비 주도형 국가로 가고 싶은데 사실 중국은 소비가 GDP에 차지하는 비중이 60% 넘어요. 데이터로는. 근데 그게 중국이 이게 소비 주도형 국가로 가냐? 결국은 미국처럼 굳이 수출하지 않아도 자체 돌아가는 경제 체제로 되려면 중국 국민들이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중국 국민들이 그동안 노동 밀집형 산업에 종사하다 보니까 노동소득, 월급이 높지 않아요. 그걸로는 소비주도형 가기에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월급을 높이려면 결국은 중국은 그 첨단 산업을 발전시켜야 돼. 한국처럼 전자산업, 컴퓨터 산업, 반도체 산업을 발전시켜야 되거든요. 이런 산업들 월급이 높잖아요. 대신에 사람을 많이 안 써요. 그죠? 그러니까
기계 로봇을 많이 쓰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이런 월급 상승을 통한 소비 확대를 통해서 소득 주도형으로 가야 되는 부분이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사회보장이 잘 돼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돈 없어도 굶어 죽지 않는다. 그게 결국은 유럽에서의 모델이에요. 유럽은 어, 세금도 많이 받지만 국민 누구나 사실은 정부로부터 실업보조금이라든지 그리고 뭐 어려웠을 때는 정부에서 거의 다 먹고 자게 하는 건 걱정 안 해도 되잖아요. 그처럼 이런 거 자유보장 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동안 중국 정부는 파이 키우기만 집중했지 파이 나누기는 그동안 못 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회보장 시스템 그게 병원 그리고 교육 그리고 국민연금 같은 사회보험기금 이런 것들이 그리고 호적 문제 등등 겹겹이 쌓이면서 사회보장 시스템이 거의 구축이 굉장히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앓거나 큰 중대한 병에 걸렸거나 이러면 거의 거의 집 재산을 다 쓰고도 치료 못 한다고 보면 돼요. 파산한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 돈을 쓰기 힘들어요. 돈을 계속 모으려고 막 하고 있어요. 중국은 지금 돈을 세계에서 가장 저축률이 높은 국가예요. 아직도 50% 넘게 돈만 저축한단 말이에요. 벌어서 절반 이상 저축해요. 그게 왜 그러냐면 나중에 아프거나 늙었을 때 쓰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사회보장 시스템이 잘 돼 있으면 이런 거 안 해도 되거든요. 한국처럼 의료보험이 잘 돼 있으면 그게 걱정 안 해도 되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열악하기 때문에 돈 쓰기 힘들죠. 그리고 자녀를 한 번 대학 보내면 농촌에 있는 농민들은 1년 저축액을 다 자식 대학비로 내보내면 남는 게 없다고 봐야 돼요. 그러면 노후가 어떻게 보장이 돼요? 그러니까 돈을 쓸 수 있는 게 굉장히 한계가 있죠. 그래서 소비주도형으로 완전한 소비주도형으로 돌아가기에는 중국 경제가 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투자가 메꿔줘야 돼요. 그래서 세 번째 성장 엔진은 이제 말한 수출과 소비 외에 투자입니다. 근데 투자는 고정자산 투자, 제조업 투자, 이런 부동산 투자 이렇게 나뉘어요. 근데 부동산 투자가 그동안 중국 경제의 가장 큰 투자 어, 차지했어요. 인프라 투자. 부동산이 가면 인프라도 투자해야 되잖아요. 길을 뚫어야 되잖아요. 마을이 있으면 길을 뚫어야 되기 때문에 같이 가는 부분이었고요. 그다음에 제조업 투자, 특히 민간 기업 투자. 그동안 중국 기업들이 세계적 기업이 많이 나오면서 또 해외 수출도 어렵지도 않았고 이러면서 굉장히 그 해외 수요에 맞물려서 그 설비 투자를 많이 확대했어요. 그래서 제조업 투자가 그동안 많이 일어났고 그다음에 인프라 투자, 부동산 투자가 폭발적으로 진행이 돼서 중국 경제 고성장을 일구었는데 지금 부동산 과잉 문제 일단 있어요. 지금 그런 얘기 있잖아요. 중국이 앞으로 10년 동안 필요한 집을 이미 다 재놨다. 그건 앞으로 10년의 수요를 미리 땡겨서 다 했다라는 거기 때문에 부동산 이런 이미 투자는 지금 굉장히 계속 하락하고 거의 뭐 지금 못 하고 있고요. 그래서 비고외 이런 기업들이 지금 거의 지금 청산 명령 받았잖아요. 홍콩 법원에서 홍다는 파산 절차 들어갔고요. 그런 부분이 있고 그러면 설비 투자예요. 근데 설비는 보통 주기가 있습니다. 경제 주기에 따라 설비 교체가 일어나는데 한 번 사면 한 10년 써요. 그래서 주글라 경제 주기라고 10년 경제 주기가 있는데 경제가 업다운 한다는 거죠. 10년이에요. 주기가 완벽한 주기가 10년이에요. 그거는 설비 주기를 말해요. 그래서 중국에서 설비 교체가 사실은 두 번 이미 일어났어요. 그 2008년 때 그리고 2015년, 16년 때 그리고 지금 한 8년, 7년, 8년 지났잖아요. 아직 교체할 때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양회에서 아까 재경위원회에서 나온 정책이 만약에 왜냐면 제조업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야 이제 기업들이 설비 교체를 해라. 만약에 내내 설비 교체하면 정부에서 지원 대출을 해주겠다. 혹은 정부 자금을 지원해주겠다. 그래서 설비 적극적인 교체를 지금 이번에 양회에서 정책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소비재 교체. 특히 이런 농촌의 가전해양, TV를 사면은 정부에서 보조금을 주는 형태. 그래서 이런 없는 수요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리고 없는 투자 수요를 또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설비 교체 및 소비재 교체 이런 걸 통해서 지금 중국 경제 연착륙을 시도하고 있어요. 부동산 투자는 지금 힘들잖아요. 그다음에 길을 닦고 하는 이런 인프라 투자는 부동산 투자가 가지 않으면 이것도 크게 사실상 그 중국이 해놓을 거 다 했어요. 육해공, 하늘길, 그리고 뭐 여기 도로길, 바닷길 이런 거 상당 부분
많이 투자가 됐고 이미. 그래서 지금 이번에 인프라 투자 쪽에서는 시진핑 지도부가 지금 재경련에서 제시한 대안이 4차 산업혁명에 맞는 물류 시스템을 만들어라. 그래서 드론, UAM 이런 우리가 항공택시라고 하죠. 하늘에서 왔다 갔다 하는 운송기계를 우리가 UAM이라고 합니다. 이런 항공택시 이런 최첨단 물류 시스템을 만들어라. 그래서 세계에서 제일 가장 선진적인 물류 시스템을 갖춰라. 이것도 투자니까 또 투자가 일어나면 성장의 엔진이 또 돌아가는 거니까. 그래서 설비 교체와 또 최첨단 물류 시스템을 구축해라는 게 투자의 수요를 만들어내는 투자 성장 엔진을 돌아가게 하는 시진핑 지도부의 대안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비재는 그리고 여기 부동산 투자 쪽에서는 공공임대주택 강화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투자를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경제가 어렵다. 그러면 부동산 투자를 하자. 근데 그거 다 공공임대주택으로 짓자. 그래서 상해나 북경 같은 일선 도시는 부동산이 부족해요. 막 원룸에 막 7명, 8명 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데는 정부 돈으로 집 짓자. 그걸 다 공공주택으로 하자. 그래서 젊은이들 이런 사람들이 싸게 공공임대에 들어가게 하자. 그러니까 이렇게 부동산 부족한 동네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3, 4선 도시 부동산 과잉 지금 막 폭락하는 이 동네는 거기 그래서 헝다나 삐고웬이 다 3, 4선 도시에 주로 3, 4선 도시에 투자를 했어요. 삐고웬 이런 애들이 지금 파산에 가까워졌잖아요. 그러면 얘네들이 미분양된 거 못 팔고 있는 거 정부에서 사주자. 정부에 사줘서 다 임대주택으로 만들자. 그게 지금 대안이에요. 그러면 얘네 유동성이 생기지 않니? 유동성이 생기면 또 돌아갈 수 있지 않니? 이래서 부동산 투자 쪽으로는 주로 공공임대주택 강화와 투자 확대와 그리고 지금 그걸 사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목표 제시한 게 35개 주요 도시, 인구가 300만 넘는 주요 도시에서 적어도 600만 채 공공임대주택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 비중을 60%까지 갖고 갈 수 있도록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게 부동산 투자 쪽의 정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설비 교체, 주기가 교체할 때 안 왔지만 미리 교체하면 우리가 지원금이나 이런 걸 준다. 이래서 지금 제조업 투자 그리고 소비재 교체는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TV나 이런 가전 하향 이런 등등을 통해서 또 수요를 만들어내는 이런 것들이 지금 이번에 제시되는 지금 대안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올해는 막 이런 설비 쪽 기업들 특히 장비라든가 전자 이런 쪽 AI 그리고 물류 아까 UM 드론 이런 관련 첨단 물류 쪽 이런 관련 기업들이 주식이 상대적으로 강세가 예상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저는 중국 경제에 대해서 우리는 근본적인 질문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제가 제일 많이 받는 질문이 중국이 잃어버린 20년, 30년이 역사를 그러니까 일본이 잃어버린 20, 30년처럼 중국이 잃어버린 30년이 시작될까, 20년이 시작될까, 피크 차이나 아니냐 이런 질문 많이 받아요. 근데 제가 사실 중국 경제에 관해서는 이 책에서 제 사정에서 확실하게 썼어요. 확실하게. 근데 제가 여러분들 아마 중국 경제 연구하시는 분들은 상대적으로 여기 제가 쓴 그 글자 하나하나가 얼마나 깊은 뜻인지를 아실 거예요. 근데 중국 경제에 한해서는 제가 여기 적은 것만 잘 보고 이해해도 중국 경제의 과거, 현재, 미래를 이해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요. 요즘에 시진핑에 대한 여러 가지 해외 언론, 뭐 시진핑이 만약에 뭐 어떤 사유로 못하게 되면 중국 경제가 잘 갈 수도 있다. 뭐 이런 설도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말이 맞는 건지, 결국 공동부유를 포기한 거 아닌 건지, 그리고 여기 지금 잃어버린 일본 30년 이런 이슈라든가 그럼 중국 경제가 어떻게 성장해 왔냐 아마 다른 어떤 책에서 볼 수 없는 글들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절대로. 그래서 한번 시간 되시는 분은 보시고요. 제가 이제 별도로 또 시간을 만들어서 잃어버린 일본 30년 주제를 가지고 제가 별도로 쉽게 해석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양회가 지금 열리고 있기 때문에 가장 또 여러분들이 빠르게 지금 파악하고 싶은 내용이니까 제가 별도로 시간에서 이 양회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근데 중국 경제 현재 문제는 중국 시진핑 지도부에서 올해의 경제 과제로서 가장 중요한 거는 어떻게 기업들이 투자를 이끌어 갈 까.
투자 확대를 만들어낼까? 어떻게 중국 사람들이 소비하게 할까? 그거는 소비자들이 중국 경제에 기대가 좋아야 소비를 한단 말이에요. 돈이 있어도 소비를 안 하잖아요. 왜? 경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근데 사람들이 소비할 때는 내가 앞으로 벌어들인 돈이 지금보다 더 많다는 이런 긍정적인 기대하에서만 돈을 쓴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미래가 보장돼야 지금 돈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이 소비자들이 기대 심리 그리고 이런 민영기업 투자자들이 중국계 기대 심리가 있어야 설비도 교체하고 투자도 한단 말이에요. 아무리 정부에서 지원금 준 데서 설비를 바꾸지는 않잖아요. 왜냐면 자기 돈도 들어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어떻게 경제는 기대입니다. 경제는 한마디로 기대예요. 또 다른 면으로 보면 경제란 건 신용입니다. 신용은 정보 비대칭에서 오거든요. 그래서 경제를 이해하는 키워드는 기대, 그리고 신용, 거기에 따른 정보 비대칭 해소가 결국은 경제의 기본 핵심 본질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경제 생활에서 성공하고 사업해서 성공하고 싶다. 내 인생에서 성공하고 싶다. 역시도 이 세 개가 핵심이에요. 여러분들의 주변의 사람 당신에 대한 기대가 있어야 되는 거고 그래 당신한테 기회가 생기는 거고 또 당신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당신하고 비즈니스 하든지 당신을 고용하든지 합니다. 그래서 당신의 신용 문제. 결국은 사회가 당신에 대한 정보 비대칭을 줄여야 당신이라는 사람을 알고 당신의 사람이 만드는 레코드, 경력, 당신이라는 사람의 정보 비대칭을 줄여야 당신은 기회가 더 생기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거기에 따라 또 여러분의 레코드를 보고 여러분의 기대도 높아지는 거고요. 그래서 경제든 한 국가의 경제든 우리 인생의 성공이든 핵심은 이 세 가지를 잘 관리하는 건데요. 오늘은 양회에 맞춰서 이런저런 얘기를 해봤고요. 앞으로 제가 이런 했던 얘기는 시간 날 때마다 계속 풀면서 더 가슴에 닿도록 제가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다음에는 제가 중국 경제가 잃어버린 20년, 30년처럼 그렇게 이제는 일본과 비교했을 때 앞으로 중국 경제가 어떻게 갈 것인가라는 주제와 그리고 그 태무, 우리 개인들한테 또 우리 중소기업들한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어떤 기회가 있는지 왜 얘네들 이렇게 싸게 만들 수 있는지 가성비가 싸게 이런 주제를 가지고 제가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또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늘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면 저한테는 힘이 되고요. 계속 할 수 있는 또 좋은 자료를 준비할 수 있는 동력이 됩니다. 인센티브 제가 노력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인센티브가 되고요. 또 유튜브는 어쨌든 처음부터 끝까지 봐야 되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책도 읽으면서 보면은 훨씬 더 여러분들이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을 거기 때문에 항상 옆에 놓고 읽어보면서 또 방송을 같이 보시면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